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진짜 미쳤죠. 1,400원 주변을 오르내리고 있어요. 제가 머리가 크고 나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율이고 40년을 가까이 금융시장에 몸담고 계신 아버지께도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던 적은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렇게 두 번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다가 과거의 경제위기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외환 위기 가능성이 진짜 있는 건가요? 모든 가능성은 다 배제할 수 없는 거야. 환율이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을 잘 대변해 준다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자고. 지금 강달러 시대 그런데 다 약한 건 아니지. 달러 대비 다 약한 건 아니지. 이 중에서도 강한 친구들이 있어. 뭐라고 생각해? 브라질의 해활화도 좀 강하고 그리고 뭐 호주 달러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나라의 공통점이 뭐지? 공통점? 자원이 많다? 자원 부국이다? 뭐 요 정도? 맞아. 지금 유럽에서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 중이잖아. 그러면 뭔가를 사와서 원자재를 사와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나라의 입장에서의 그 나라의 환율은 어떨까? 약해지겠죠. 당연하지.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원화가 조금 더 강하게 하락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이 현재 외환 보유액으로 수입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간이 약 7개월이라고 해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6개월로 가장 취약하게 드러났고요. 또 필리핀이랑 인도는 각각 8개월, 9개월 버틸 수 있는 걸로 집계가 됐죠. 근데 문제는 한국도 고작 7개월밖에 버틸 수 없다고 나왔어요. 그게 조금 충격이었어요. 아까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을 대변한다 그랬잖아.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외 장기 부채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거든.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외 장기 채무가 얼마였냐면 3,350억 달러였거든. 이게 현재 4,780억 달러까지 확장됐어.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 때 우리나라가 돈을 좀 많이 쓰기는 했어.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약 8년 동안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가 212조 정도 됐었거든. 그런데 딱 두 해 동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딱 두 해 동안 202조를 넘어버렸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38.1%였거든.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까지. 근데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서 47.3%까지 확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제가 걱정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나름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게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아빠처럼 좀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직업이 비었어. 그럼 부도난다고 봐야 되니? 아니죠. 그래, 우리나라는 네 말대로 선진국이야. 얼마 전 CDS 프리미엄을 보면 오히려 7월부터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CDS 프리미엄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었거든. CDS 프리미엄이 뭐니? 부도위험,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잖아. 부도위험을 나타내주는 건데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부도위험이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면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전 세계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요것은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를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독 이렇게 달러만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조금 궁금해요. 우리 이수수 다 알 텐데. 일단 달러 가치는 어떻게 고시되니? 인덱스로 고시되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렇게 6개의 가치 대비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통화들의 가중치가 있지. 그쵸? 유로화가 가장 크죠. 그렇지. 한 57.6% 정도의 가중치가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엔화가 14, 다음으로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제일 크고 또 그 다음으로는 거기까지 됐어. 요 세 가지 통화만 다 합쳐도 약 한 84% 정도가 나오지. 근데 이 세 가지 통화의 현재 상황이 어때? 개판이죠, 말 그대로. 유로화는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페리티를 오가고 있고요. 파운드화도 역시 최근에는 초약세를 보이면서 1985년 이래로 최저치까지 하락을 했다고 해요. 한 1.12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엔화는 구로다 총재가 여전히 완화 정책을 선호하고 있어서 역시 급락 중이고요. 그래,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 통화 85%를 차지하는 세계 통화가 그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대 가치는 달러는 어떻다는 거야? 강세를 보일 수밖에
수밖에 없죠. 그래 그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지금 미국은 리쇼링 중이지. 그렇죠. 미국으로 안 가는 회사 찾기 어렵죠 지금. 뭐 그래. 삼성, 뭐 현대차, LG그룹 다 미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그 회사가 미국으로 가서 투자를 한다 이거야. 그럼 우리나라 신사임당 가져가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어? 안 되죠. 달러로 바꿔서 해야죠. 그래? 거기서 엄청난 달러 수요가 촉발된단 말이야. 오죽한 말이다. 미국에서 경상주지 흑자가 31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 미국은 기축통화의 나라야. 기축통화의 나라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건 기축통화 때려치겠다는 얘기거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게 또 다가 아니지. 게다가 연준이 지금 아주 성급하게 성큼성큼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 그것도 달러 강세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그것도 참 걱정인 게 금리가 역전이 되는 순간 큰 자금 썰물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부채가 많아진 상황에서 무턱대고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아, 참. 그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 거기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주제가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아무튼 금리라고 하는 것이 화폐의 보유 가치를 의미하니까 금리를 자꾸 올려준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수야, 지금까지 아빠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세 가지 이유를 말을 했는데 이 중에서 경기적 요인이 뭐가 있니? 세 가지가 일단 바스켓 통화의 약세 얘기했고 그리고 리슈어링 얘기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얘기했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금리 인상을 제외하고는 경제 관련 조항은 딱히 없는 것 같기는 그래. 하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달러 강세 때문에 부도가 나네 마네 이런 말들은 지금에서 너무 조급하다,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앞으로 달러가 더 강해질 수 있어. 그건 누구도 몰라. 강해지는데 그 요인이 금리 인상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성급하다라고 볼 수 있어. 오로지 금리 인상 때문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아직은 그렇지. 성급하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달러 강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달러가 약해질까요? 내가 또 그 질문 안 나오나 했다. 근데 그건 정말 누구도 알 수가 없어.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다면 이미 부자가 돼 있을 거야. 다만 큰 의미는 없지만 추정은 해볼 수가 있어. 금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 내가 한번 가르쳐준 적이 있었지. 금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그렇지. 요소, 성장률, 음. 그리고 기대 인플레,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맞아. 이렇게 세 개였던 것 같은데. 그럼 이수야, 최근 실질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 그럼 지금 네가 말했던 그 세 가지 요인하고 매칭해서 한번 계속 분석을 한번 해봐봐. 우선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요인으로 금리 인상은 아닐 것 같고 경기 꺾이는데 무슨. 그렇다면 물가 요인 아니면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오르는 건가요? 또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수야, 거기서 좀 말을 잘못했는데 물가라고 그러면 안 되지. 물가와 기대 물가는 달라. 지금 그쵸.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기대 물가는 떨어지고 있거든. 근데 그러면 더 이상한데? 기대 물가도 금리의 마이너스 요인이라면 리스크 프리미엄 하나 남잖아. 그럼 리스크 프리미엄이면은 우크라 사태?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미국이랑 중국 간의 신경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다 아니야. 다 아니야? 왜 분석하라 그랬대? 시장이 QT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큐티? 어. 양적 긴축? 양적 긴축. 이수 알지? 이번 9월 달부터는 양적 긴축을 950억 달러씩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국채가 600억 달러, 그리고 MBS라고 그러지, 모기지 채권이 약 350억 달러. 근데 이제 소극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만 그냥 소극적으로 청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내다 팔아야 된다고. 그 과정에서 실질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실질 금리의 인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말인 건가요? 맞아. 지금까지는 대략 월 400에서 500억 달러였는데 이제 9월부터는 950억 달러로 거의 확정적으로 자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면 올 연말 전후로는 양적 긴축이 무르익을 테니까 그쯤이면 실질 금리의 상승이 다소 완만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인 건가요? 맞아. 이수가 말한 대로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성장률, 기대 인플레,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중에서 성장률이 도와주지 않는 실질 금리의 상승은 그렇게 힘이 없다고 보면 돼. 근데 달러 강세가 마무리되는 거랑 실질 금리랑 그래 크게 연관이 있긴 한가? 그렇지. 일반적으로 실질 금리하고 달러하고는 약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후행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실질 금리가 올 연말쯤 꺾이게 된다면 달러의 강세도 내년 중후반 정도에는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실질 금리 하락 확인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1,400원의 원달러 환율 정말 쉽게 보기 어려운 환율이죠. 하지만 다행히 CDS 프리미엄은 하락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외환위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달러의 강세 원인은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바스켓 통화의 약세, 그리고 리슈어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이 세 가지 요인들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그
그 안에서도 그나마 실질금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실질금리의 하락은 올해 말 안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 강세에 다른 조건들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실질금리와 연관된 달러의 강세라면 대략 내년 중후반 이내에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외환위기가 오는 건지, 그리고 달러가 왜 강세를 보이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요놈이 언제 약세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버지와 저와 함께 유익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 이거 요즘 유행. 하트.